2024년 대한민국 입시 경쟁의 심장부인 서울 강남학원가 인근 이곳에서 벌어진 한 비극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명문 과학고에 재학 중이며 장래가 촉망되던 한 남학생이 고급 오피스텔 안에서 싸늘한 죽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총성도 낭자한 혈흔도 없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서늘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한마디 유음도 없이 떠난 죽음. 하지만 그 뒤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스러운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굳게 닫힌 15층의 현관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잠 112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밤 11시 17분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벨이 급박하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희 집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다. 즉시 코드 제로 코드 지로 상황이 발령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광역수사대와 송파경찰서 형사팀이 합동으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 현장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루미에르 팰리스 오피스텔 15층의 한 호실이었다. 법조타운과 인접해 보안이 철저하고 월세 또한 높은 소위 성공한 전문직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경찰은 신속하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거실 한가운데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이 교복 차림 그대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두 눈은 허공을 향해 무표정하게 열려 있었고 그 공허한 시선은 현장에 들어선 모두를 압도했다. 목에는 짙은 보라색의 선명한 교살은 이 남아 있었다. 입가에는 미세한 흰 거품과 함께 이미 말라붙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흰색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 소년의 목에 세 바퀴나 단단히 감긴 채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자의 몸 어디에도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관 디지털 도어록은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전무했다. 초기 현장 감식 당시 시신의 체온은 이미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 하체에는 시반, 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검 전 내려진 1차 소견은 당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의 사망이었다. 피해자의 신원은 금방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영재교육의 산실로 불리는 세종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민준 만 17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건물 주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다. 복도 CCTV와 오피스텔 출입카드 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 감식팀은 집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침실 책상 위에는 풀다 만 물리 올림피아드 대비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마신 레모네이드 잔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주방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 안에서 의료용 라텍스 장갑 한 쌍이 발견된 것이다. 장갑 표면에는 갈색의 끈적한 액체, 즉 마른 피로 의심되는 물질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 잔 가장자리에는 와인색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 중 누구도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집주인은 인근 중학교 교사이자 최초 신고자인 최수연 만 35세이었다. 그녀는 경찰의 초기 질문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며 이렇게 진술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부산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방금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민준이가 저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2장. 너무나도 깨끗했던 범죄 현장. 4월 15일 새벽 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현장 감식팀의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다. 오피스텔은 약 60제곱미터 약 18평 너리로 거실과 침실,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구조였다. 모든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어 숨막히는 폐쇄감을 자아냈다. 감식 요원들이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시취,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락스 냄새, 즉 염속의 표백제 향이 느껴졌다. 현관문 근처에서부터 시신이 놓인 위치까지 약 90cm 길이의 희미한 글린 자국이 발견되었다.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자외선 UV 라이트를 비추자 닦아낸 생체 반응 흔적이 드러났다. 과학수사팀은 루미놀 시약을 분무하고 특수 광원을 이용해 바닥 타일 전체를 샅샅이 검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면 나타났어야 할 비산 혈흔이나 분무상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은 깨끗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거실의 패브릭 소파는 눌린 자국 하나 없었고 커튼은 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파 밑을 들춰보자 나무 프레임 가장자리에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한 미세한 혈흔이 남아있었다. 벽 쪽에는 남성용으로 보이는 260mm 사이즈의 실내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슬리퍼 바닥에는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붉은 황토 흙이 묻어 있었다. 레모네이드 잔에 묻은 와인색 립스틱 자국은 조심스럽게 채취되었다. 이 립스틱은 집 안에서 발견된 어떤 화장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기록은 온전했다. 복도 CCTV에는 피해자 박민준 군이 저녁 8시 41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책가방 없이 얇은 문제집 뭉치와 스마트폰만 손에 들고 있었다. 그가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일단 들어온 뒤 스스로 현장을 떠나지 못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침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구는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베개 한가운데에는 큰 원형의 눌린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범행 직전 상당 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음을 시사하는 흔적이었다. 주방 쓰레기통에서는 라텍스 장갑 외에도 둥글게 뭉쳐진 휴지 세 뭉치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휴지에는 옅은 분홍색 액체가 묻어 있었다. 책상 서랍 안에서는 집주인인 교사 최수연의 이름이 인쇄된 수업 지도안 뭉치 아래에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향수 세 제품이 발견되었다. 모든 증거물은 절차에 따라 봉인되었다. 피해자의 목에 남은 교사르는 일정한 간격과 깊이를 보였다. 범인이 등 뒤에서 매우 강력한 힘으로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목을 졸랐다는 의미였다. 피해자의 손등에 남은 가볍고 둥근 할퀴 자국 하나를 제외하면 그 어떤 방어운도 없다는 사실은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빠뜨렸다. 현장의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민주는 거실에서 살해당했다. 그리고 범인은 극도로 침착하게 몸싸움의 흔적을 지우고 현장을 위장했다. 하지만 범인은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 범죄는 세제로 결코 깨끗이 닦아낼 수 없다는 것을. 세 장. 천재소년의 말 못할 비밀. 박민준, 2007년 10월생. 잠실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엔지니어, 어머니는 회계법인 직원으로 두 사람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민준 군은 세종과학고 2학년, 그 중에서도 물리특기생들이 모인 심화반 소속이었다. 학업 성적은 최상위권이었고 1학년 때 이미 전국 물리올림피아드에서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었다. 학교 기록과 교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민준 군은 내성적이고 규율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다. 반항적인 모습이나 복잡한 교우 관계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약 한 달 전부터 민준 군에게 심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일이 잦아졌고 스터디 그룹, 문제풀이 등의 이유를 대며 저녁에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다. 때로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외박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보니 아이가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누구랑 문자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공부 얘기라면서 휙 돌아서 버렸어요. 사이버 수사팀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특정 유선 전화번호와의 비정상적으로 긴 통화 기록이 발견되었다. 통화는 주로 밤 9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여러 차례 15분을 넘겼다. 민중군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통화는 4월 14일 저녁 8시 15분에 이루어졌다. CCTV에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발신 번호는 바로 그 미스터리한 유선 전화번호였다.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지막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언제나 그곳으로 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또한 디지털 포렌식 팀은 삭제된 메시지 일부를 복원해냈다. 그 내용은 민중군이 어떤 불분명한 관계 때문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둘 다 끝장이에요. 같은 반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알려진 김지도 군은 경찰 조사에서 민준이가 최근 들어 스터디 그룹에도 잘 나오지 않았다. 한 번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털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에서는 민중군과 교사 혹은 다른 학생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프로파일러들은 피해자가 학업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관계에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는 오랫동안 조용한 정신적 압박을 가해왔으며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내잔. 사라진 운전자와 또 다른 발자취. 수사팀은 민중군의 집에서부터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까지의 동선을 추적했다. 송파대로와 법원로를 따라 설치된 5대의 민간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4일 저녁 7시 38분에서 8시 10분 사이 박민중 군은 혼자 집을 나섰다. 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매우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책가방 없이 얇은 서류철과 휴대폰만 들고 있었다. 잠시력 사거리에서 민중 군은 짙은 회색의 기아 레이 경차에 다가갔다. 운전자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으며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 얼굴을 전혀 식별할 수 없었다. 민중군이 조수석에 올라타자 차는 곧바로 오피스텔 방향으로 향했고 이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저녁 8시 40분경 오피스텔 내부 CCTV에 민중군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시간을 대조해보니 그가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무렵 문제의 유선 전화번호로부터 1분 20초간의 통화 기록이 있었다. 아마도 문이 열렸음을 확인하거나 방으로 올라오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통화였을 것이다. 경찰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기아 레이 차량의 행방이었다. 운전자는 민중군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내려준 뒤 즉시 사라졌다. 이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콜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기록이 전혀 없었다. 운전자는 민중군의 동선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중군이 집을 나오기 전 스마트폰으로 루미에르 팰리스 오피스텔의 위치를 검색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5장. 갑자기 사라진 친구, 그리고 결정적 증언. 4월 15일. 경찰은 박민중 군과 가장 자주 연락한 인물들의 명단을 샅샅이 훑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김지두만 17세, 같은 반 친구이자 민중군의 절친으로 알려진 학생이었다. 두 사람은 물리 올림피아드 팀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서로의 집에서 공부하며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민중군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지도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담임교사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다.
진우 군의 가족은 어제 오후에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 친구 집에서 자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를 매우 비정상적인 징후로 판단했다. 전과도 없고 모범생으로 알려진 학생이 가장 친한 친구가 사망한 시점에 갑자기 잠적한 것이다. 바로 그날 오후 경찰은 진우 군이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방은 비어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고시원 주인의 협조를 얻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어지럽혀진 흔적 없이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풀다 만 물리 문제집이 놓여 있었고 서랍 안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진우 군의 구형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데이터를 복원하자 진우 군과 민중 군이 나눈 여러 개의 메시지 기록이 나왔다. 내용은 단편적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가깝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특히 두 분이 넘는 음성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다. 파일 속에서 민중 군은 긴장감 가득한 목소리로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애가 또 나처럼 될 거야. 진우 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루 뒤 진우 군은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스스로 집에 나타났다.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그날 밤 바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어젯밤 일은 저랑 상관없어요. 민준이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힘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형사의 추궁에 진우 군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말하면 그 사람 평생 조용히 살지 못할 거예요. 계속되는 심리적 압박 끝에 진우 군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민중 군이 한 어른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그 어른은 유선 전화를 이용해 민중 군에게 연락했으며 관계를 절대 비밀로 할 것을 강요했다고 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둘 다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진우 군은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민중 군의 사망 추정 시각에 다른 친구의 집에 있었던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는 직접적인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돌려놓았다. 6장, 립스틱, 향수, 그리고 쌍둥이 자매. 4월 16일 국과수는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통보했다. 핵심은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레모네이드 잔이었다. 잔 가장자리에 와인색 립스틱 자국은 여성이 입술을 대고 마셨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곡선 형태였다. 감정 결과 이는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고가의 매트 타입 립스틱이었다. 피해자의 소지품 중에는 없었으며 민중 군이 립스틱을 사용한 흔적도 없었다. 잔에서는 피해자의 지문과 함께 신원 미상의 성인 지문 2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거실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샤넬 향수 냄새. 수사 결과 피해자의 가족 중에는 이 향수를 쓰는 사람이 없었고 민중군의 소지품에도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기억하는 집주인인 교사 최수연이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던 향수가 바로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샤넬 코코 마드모아 젤이었다. 오피스텔 출입카드 기록을 재분석하던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 15분, 즉 피해자가 도착하기 26분 전에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카드키가 사용된 기록이 있었다. 카드 이들을 조회한 결과 집주인인 교사 최수연의 카드였다. 하지만 최수연은 부산 출장을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카드를 누구에게 빌려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진술은 즉각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더욱 이상한 점은 15층 복도 CCTV에는 민중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최수연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그녀의 출장 일정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부산의 연수기관에 확인한 결과 최수영 교사를 초빙한 것은 사실이나 강의 일정은 14일이 아닌 15일 오전부터였다. 이는 최수연이 진술과 달리 14일에 부산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그녀는 민준이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라 진로 상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을 뿐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학교 시절 최수연은 민준군을 방과 후에 수시로 남겼으며 자신의 차로 직접 태워다 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한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냥 선생님이 민준이를 아끼는 줄로만 알았어요. 어느 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는데 두 분이 복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학교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최수영과 박민주는 최근 3개월간 최소 5차례 이상 단둘이 함께 학교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대질 신문이 이어지자 최수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조사를 마치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민준이를 만난 적은 있지만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라는 부인이었다. 수사팀은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 최수연을 긴급 체포했다. 7장 드러나는 진실, 충격적인 반전. 4월 17일 수사팀은 오피스텔 정문 맞은편 상가에 설치된 사설 CCTV에서 결정적인 영상을 확보했다. 화질은 낮았지만 사건 당일 저녁 8시 15분경 건물로 들어서는 한 인물의 모습을 포착하기에 충분했다. 후드티와 마스크,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지만 체형과 키는 교사 최수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문제는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CCTV가 최수연이 현장에서 5km 이상 떨어진 강남의 한 백화점에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점이다. 두 영상이 촬영된 시각 차이는 불과 8분. 물리적으로 백화점에서 오피스텔까지 그 시간 안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때부터 훨씬 더 대담한 가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수영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한다. 수사팀은 즉시 최수연의 신상 정보를 재검토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수연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언니 최수진이 있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수진은 과거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으나 3년 전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상태였다. 두 자매는 한때 서울에서 함께 살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날 오후 즉시 최수진을 소환했다. 경찰서에 나타난 최수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동생보다 키가 약간 작아 보였지만 눈빛과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다. 14일의 행적을 묻자 수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13일에 서울에 와서 동생 집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고 하니 동생이 허락해줬어요. 그러나 이 진술은 동생 최수연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집을 빌려준 적이 없고 제 카드키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모수는 자매간의 대질 신문으로 이어졌다. 언니와 마주한 최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분간의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언니가 집에 머물게 해줬어요. 하지만 언니가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카드키 사용 기록 분석 결과 그날 저녁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바로 언니 최수진이었다. 레모네이드 잔에서 발견된 세 번째 지문 역시 그녀의 것과 완벽히 일치했다. 박민준을 태우고 현장으로 왔던 기아레이 차량 또한 최수진의 소유였다. 최수진은 초기 진술에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사건은 단순한 대화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한때 교사였던 인물과 제자였던 학생 사이의 뒤틀린 관계, 진로 상담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위험한 집착의 필연적 결과였다.
그리고 그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가해자는 마지막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8장 법정의 눈물과 남겨진 이들의 고통. 4월 17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실. 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신문 끝에 최수진은 마침내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과거 교직 생활 중 얻은 조울증으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동생 최수연이 자신의 애제자 박민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녀는 민준군에게 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관심은 곧 집착으로 변했다. 그녀는 민준의 사진을 보고 시험지를 읽었으며 SNS 계정을 몰래 염탐했다. 2024년 2월 그녀는 동생의 신분을 도용해 오피스텔 유선 전화로 민준군에게 연락했다. 자신을 최수연 선생님이라 소개하며 대학 진학 상담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과거 담임이었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민준군은 아무 의심 없이 만남에 응했다. 첫 만남에서 수지는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의 향수를 뿌렸으며 교묘하게 얼굴을 가려 민준군이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두 번의 만남 이후 그녀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 부적절한 감정을 드러내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민준군은 명확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인 14일 최수진은 아주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꼭 와야 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날 밤 민준군을 집으로 들인 그녀는 레모네이드를 건네며 아주 앉았다. 그녀는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모든 것을 비밀로 하자고 요구했다. 그 순간 민준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사실을 부모님과 진짜 최수연 선생님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수지는 그를 붙잡았지만 민준군은 뿌리치며 소리쳤다. 정신이 나갔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최수진은 진술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근처에 있던 충전기 케이블을 집어들어서 그의 목을 감았어요. 그렇게 쉽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수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범행은 3분 이내에 순식간에 일어났다. 뒤에서 목이 졸린 민준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질식사했다. 그 후 최수진은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장갑과 휴지를 버린 뒤 옷을 갈아입고 9시가 넘어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동생 최수연에게 전화해 큰일을 저질렀다고 알렸다. 급히 돌아온 최수연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제자의 시신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시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112에 신고하는 연극을 꾸몄다. 최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다. 언니를 감싸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두 자매는 각각 살인죄와 범인은닉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피고인 최수진에게 살인죄 형법 제250조를 적용,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동생 최수연은 범이든닉죄 형법 제151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사건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사제관계가 비극적으로 파탄난 교육계에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판결에 불복했다. 법정을 나서며 민준군의 어머니가 남긴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우리 아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갔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을 이유는 없었어요. 세종과학고등학교는 내부 감사를 통해 교장과 해당 학년 부장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의 교사와 학생 간의 사적 접촉 관리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긴급 공문을 하달했다. 사건은 판결로 막을 내렸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끝날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았다.
신뢰의 배신, 권력의 남용,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이들의 무서운 방관에 대한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요즘 무슨 일 있니? 라는 시기적절한 질문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당신의 아이가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다면,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눈빛이 예전처럼 막지 않다면, 부디 그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때로는 그 침묵이야말로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과하지 않으며, 경청은 때로 우리가 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